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속성반 두 번째 시간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26페이지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 먼저 살펴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입니다.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과는 길고 재발은 잘 되죠. 합병증도 자주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소변의 농축 능력이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말은 질환이 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욕창이 잘 발생하고 관절은 쉽게 뻣뻣해집니다. 질환이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제1장 소화기계입니다. 교재는 1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화기계의 특성은 많이들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데요. 미각은 둔화되고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됩니다. 위액의 산도 역시 저하가 되죠. 그러다 보니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가스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벽의 탄력성도 역시 감소가 돼서 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환으로는 위염입니다. 위장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상은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명치가 아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트림이나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언제 아픕니까? 하면은 공복 시에 아픕니다. 하면은 위염의 특징입니다. 또 위장의 점막이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명치 부위가 심하게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 및 예방은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구토를 조절합니다. 이때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과식, 과음,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제산제, 진정제 등 약물을 사용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하시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금식할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궤양 살펴보겠습니다. 위궤양의 증상은요, 속쓰림과 소화불량입니다. 특히나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는 위 출혈이나 천공, 협착 증상 등이 나타나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궤양은 위에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은 거라 반드시 약물요법을 해주셔야 하고 또 알맞은 식이요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때는 충분히 수면해 주시고 심신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 금연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또 지금과 같은 위 출혈, 천공, 협착 같은 증상들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위암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짠 음식이나 염장식품을 섭취하신 경우, 또 위축성 위염이나 악성 빈혈의 병력이 있는 경우나 또 위암의 가족력 음주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위암이 잘 발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화불량, 식욕감, 대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빈혈, 피로, 권태감, 출혈, 구토, 토혈, 피를 토하는 것이죠. 또 변에서도 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부에 종양 덩어리나 간이 비대해지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암은요, 수술을 해주는 것이 1차 치료입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주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나 맵고 짠, 또 태운, 훈연한 음식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조기 진단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치료 후 5년간은 재발 확인을 위해 정기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또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것도 치료 및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장암입니다. 관련 요인은 대장 용종의 과거력, 또 대장암의 가족력, 또는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든지, 또는요, 매일 알코올 섭취하시는 경우도 대장암 관련 요인이 됩니다. 또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를 섭취하다 보니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자,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는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드시고 잦은 간식이나 늦은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섭취해 주시면 항암 물질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같이 해 주실 것이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드셔 주시면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고, 또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더 이제 대장암 발병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은 피합니다. 가공 음식이나 인스턴트 훈연식품도 피해 주셔야겠고요. 항상 적당량의 운동이나 금연 절주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6번째는 설사입니다.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이나 횟수가 증가된 것인데요. 관련 요인은 장이 이제 감염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나 식중독에 의해서도 설사가 나죠. 또 장 질환이 있다든지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자,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제입니다. 하제는 변을 무르게 해서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인데요. 정확하게 처방대로 복용하시면 괜찮지만 이것을 남용하시는 경우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복용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증상은 하루에 여러 번의 수분이 많은 변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일단 심신을 좀 안정하시는 것이 좋겠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설사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줄여주시고요. 물은 충분히 드셔주셔야 탈수가 예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사제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다가 정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정지 설사.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인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시다 보면 또 변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장 운동을 증가시켜주는 후추, 카페인 또는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째는 변비입니다. 관련 요인은 장 운동 저하입니다.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고 수분과 섬유질 음식 섭취가 감소됨에 따라 또 변비가 오죠. 하제를 남용했을 때도 변비가 옵니다. 이는 배변 반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제의 남용은 변비의 원인도 되고 설사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변비가 유발되겠죠.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 3가지 약제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시험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비 한번 치료해 볼까요? 자, 변비는 장 운동이 저하되고 섬유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드셔주시면 변비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산균이나 우유,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조, 걷기, 복부 마사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님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양보호사님은 대상자가 이제 속이 쓰리다고 하면 이 상태를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어르신이 속이 쓰리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위험이네요. 이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이건 의료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업무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드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진단명을 혹은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주의사항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는 호흡기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호흡기계 하면 펩,
폐포라고 하는 폐가 호흡기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이제 폐죠. 호흡이라고 하는 건 호기와 흡기의 준말인데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죠. 이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나는데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조직이 바로 폐포입니다. 허박과리라고도 하는데 폐포 하면은 이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폐의 마지막에 가스 교환해주는 그러한 몸의 신체의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풍선을 불어놨던 폐포가 탄력성이 저하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탄력성이 저하가 된다, 쭈글쭈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폐 순환량도 감소되고 폐활량도 감소가 됩니다. 호흡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력도 약화되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침 반사 선모 운동이 저하되면 결국에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호흡기계에 감염병이 증가가 됩니다. 아주 어르신들이 지금 호흡기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호흡기계 감염병 조심해 주셔야 되죠. 자, 대표적인 호흡기계 감염병으로는 독감이 있습니다. 독감하면 독한 감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자, 발열 38도 이상 열이 나세요. 두통, 코막힘, 근육통, 마른 기침, 전신 쇠약감이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 바이러스가 나오면 우리 호흡기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약물 복용을 해주시고 매년 1회 예방접종 해주시는 내용이 예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이죠. 자, 관련 요인은요. 왜 염증이 왔을까요? 담배 피셔서 그러세요. 또 매연이 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이른 아침에 만성기관지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래가 많아요. 그래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점액성, 화농성 가래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호흡이 힘들어지세요. 그것을 호흡 곤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치료는요. 금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연하는 내용은 사실 늦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시더라도 금연해 주시면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오염된 공기에서 노출을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해 주시면 기관점이 조금 완화되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렴입니다. 우리나라 폐렴이 전체 사망률의 3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만큼 출제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0페이지입니다. 자, 관련 요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서 오는 것이 폐렴이죠. 혹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렴은 크게 세균성 폐렴, 또 바이러스성 폐렴, 음식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감기 증상이나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등이 있는데요. 흉통은 가슴이 아파요 하는 것이 흉통이죠. 그러다 보면 호흡곤란까지도 일어나죠. 가래도 아주 많습니다. 치료 및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균 예방 접종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합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성 폐렴은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식입니다. 관련 요인은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또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됐다든지 스트레스, 긴장감,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로 인해서 천식이 옵니다. 자, 증상은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천식이 있는 경우는 증상의 천식의 특징 몇 가지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침, 호흡곤란이 있어요. 또 점액 분비량도 증가가 되고요. 기도 경련, 이런 증상 등이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원인을 일단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나 벽난로, 먼지, 곰팡이 이런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주의해 주시고 잘 쉬어주시고 잘 주무시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면 기관지가 지금 경련을 일으킨 상태고 좁아져 있는 협착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넓혀주면 호흡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 해주시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폐결핵입니다. 결핵균이 호흡기에 감염된 것이 폐결핵입니다. 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혹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도 폐결핵이 올 수 있고요. 만성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관련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폐결핵이 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스테로이드가 항염작용이 좋아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는 항염 효과는 너무 좋지만 면역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결핵균이 폐로 감염된 경우 폐결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이제 폐결핵의 또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후에 고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후에 고열이 나요. 그리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르신들이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내리니까 한기가 오고 또 몸이 쇠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결핵의 이 증상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도 하고 흉통,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요. 가슴이 아픈 게 흉통입니다. 왜냐? 지금 결핵균이 이 폐를 뚫고 들어가서 폐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이 폐포가 터지고 하다 보면 혈관도 터지고요. 그래서 객혈을 하고, 객혈이라고 하는 거는 객담이 피가 섞여 있는 것을 객혈이라 하죠. 무섭죠? 객담이 많은데요. 점액성도 있고 화농성도 있습니다. 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된 약을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결핵의 치료 방법인데요. 이때 약을 자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줄여서 먹어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약을 처방된 기간 동안에 꼭 끝까지 다 복용하시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당 검사 해주는 내용은 시험에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 내용은 꼭 체크해 주셔서 어르신 간이 지금 여러 약제들 드시기 때문에 간 기능 떨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온다. 그러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는 경우는 전염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제가 지금 듣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담 검사를 했을 때 균이 안 나와야 돼요. 이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두꺼워지다 보니 심장 근육이 두꺼우면 이제 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감소된다. 이 내용 꼭 체크해 주시고 심박출량, 심박동수 감소되고요. 말초혈관이 끝부분에 가는 손끝, 발끝이죠. 말초혈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내용이 바로 혈액순환 감소죠.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되다 보니 혈액순환도 감소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립성 저혈압도 발생이 되고 직장 정맥의 약화로 치질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도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이제 고혈압이죠. 관련 요인은 살다 보니까 왔어요 하는 것이 본태성 고혈압이죠. 1차성 고혈압입니다.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이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원인이고요. 속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높진 않아요.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심장병이나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임신 중독증 등으로 생긴 고혈압입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면 고혈압도 정상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 고혈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고혈압의 증상은요, 좀 무섭습니다.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이나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뇌동맥이 터지는 경우는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되고요. 또 뒷머리가 보통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것이 이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 아침에 두통이 있고 이명 팔다리 저림 등이 있고요. 또 심장이나 신장 기능까지도 장애가 오고요. 때로는 코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코의 혈관이 좀 가늘고 얇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고혈압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해주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혈압 측정, 또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스도 피해 주시고 체중도 조절하시고 금연 금주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치료해 주시고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복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 관련 요인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입니다.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 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관련 요인이 되겠고요. 가족적인 소인이나 운동 부족, 지방 대사 이상도 관련 요인이 되겠네요. 자, 동맥경화증의 증상은요, 뇌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죠. 좁아져서 막혔어요. 혈전이 꽉 막았네요. 자, 그런데 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꽉 막혀서 터져버렸네요. 뇌출혈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불면증, 언어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뒷골이 당기고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도 있습니다. 손발의 통증이나 냉증, 저림, 보행장애, 하지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서운데요. 괄짝을 하시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 또 하나는 이제 심장으로 가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동맥, 관상동맥입니다. 유일하게 심장에 있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네요. 협심증. 좁아졌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일어났어요. 심근경색증이죠. 이렇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질환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동맥경화증의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흉통같이 따라옵니다. 압박감도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치료 및 예방은요, 고혈압을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금연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 드셔 주셔야 되겠고, 당뇨병도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려면 요 세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웃어보세요 했는데 입 모양이 삐뚤어지고 평소와 다릅니다. 이러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 양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른손은 번쩍 드시는데 왼손을 못 드세요. 그런 경우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어르신 말씀해보세요 했는데 말이 어눌해요. 혹은 침을 줄줄 흘리시는 거죠. 한쪽이. 자,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평소와 다른 이런 반응들을 보이신다면 시설장님과 센터장님 또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뭡니까 하면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이 있을 때 심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누워 계시면 숨쉬기도 힘들어서 앉아서 숨을 쉬게 되세요. 이것을 좌식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시고 의식도 잃어버릴 수 있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자, 지속적인 기침이나 객담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심장에서 수축을 못해서 이 신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배출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이 혈액이 고이고 역류가 되고 하다 보면 숨이 차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이 심부전의 또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존성 부종이라고 하는 부종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심장에서 혈류량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이렇게 수분을 내보내질 않고 보유하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꾹 눌러도 안 나오는 의존성 부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연, 규칙적인 운동,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염분을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수분, 고지방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시고 스트레스도 조절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몸에 부종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빈혈입니다. 혈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빈혈인데요. 위장관 출혈이나 철분을 드시지 않았어요. 또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빈혈이 오면 전형적인 증상이 현기증입니다. 어지러워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두통이 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손발 저림, 호흡곤란, 소화불량, 변비, 성욕 감퇴 등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분제를 드시는데 철분제는 보통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해서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4단원 근골격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근골격계 특성은 치아가 상실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 운동이 많이 제한이 되시죠. 그리고 근긴장도와 근육량도 저하가 됩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죠.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되고 중부지방이 증가됩니다. 즉 엉덩이, 허리에 피하 지방이 증가가 되죠.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네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일까요? 하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이라고 하면 뼈하고 뼈가 만나는 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뼈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연골은 이제 뼈와 뼈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것이 가까워지고 또 닳기도 하고 또 염증성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노화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변화가 퇴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유전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퇴화되는 것입니다.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네요. 자, 그럼 증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은 관절 부위가 아프세요. 또 변형도 일어납니다. 운동장애도 일어나고 또 날씨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날이 굳은 날은 더 아프시죠. 그래서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아프시고 또 쉬면 좀 좋아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요법과 냉요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사지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관절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서 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하중이라고 하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압력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관절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수영이 많이 나왔죠. 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든지 체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해 주시고요. 관절의 파괴가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골다공증입니다. 말 그대로 뼈에 골다공증. 뼈에 많이 있어요. 뭐가요? 공간이. 그래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어진 그러한 질병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배경, 여성 호르몬의 부족, 즉 에스트로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또 칼슘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무기질 중에는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을 잘 안 드셨어요? 그럼 뼈를 만드는 원료를 안 넣어줬네요. 그래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나 혈전 예방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이 있는 경우 혈전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혈전 예방 약물은 이제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드시는 경우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한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요. 자, 그럼 골다공증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리가 아픕니다. 또 키도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아주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골절입니다. 왜요? 약해졌으니까 골절이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원료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호르몬 치료입니다.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이런 약물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산책 이런 것들이 체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인 경우는 움직여 주셔야 그래야 뼈에 칼슘이 채워지고 또 뼈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바깥에서 비타민 D, 이제 햇볕을 쬐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도 하고요. 음식으로 드셔주시는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비타민 D 섭취를 해주시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는 비타민 D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금주, 금연 해주시는 것이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했을 때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네, 시험 출제 많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 요인은 고령이나 하지 기능 부전, 시력장애, 저체중, 골다공증,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하는 경우에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서해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식기가 있는 곳을 서해부라고 합니다. 서해부 쪽, 그곳 대퇴부가 많이 아프죠. 이동할 때 제한이 있고 뼈에서 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치료는요. 낙상을 예방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해주시면 또 하지 근력이 강화되면 또 넘어질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덜 넘어지시기 때문에 하지 근력 강화 운동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스쿼드 운동을 많이 하시죠. 골다공증은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골절을 당하신 부위는 수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뇨 생식기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입니다.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고요. 그에 따라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감퇴가 됩니다. 여성 생식기의 수축이나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방광 기능이나 대뇌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성 노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돼요. 그러다 보면 동맥혈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잔뇨량이 증가가 됩니다. 잔뇨량은 소변을 보고 나셨는데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잔뇨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잔뇨량은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습니다. 왜요? 방광 근육이 다 수축을 하고 짜주고 나면 남아있는 양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잔뇨량이 저하가 돼야 되는데 잔뇨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말은 이 방광에 자꾸 차 있는 양이 많다 보면 자주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남성 노인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광 근력도 저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실금인데요. 요실금의 정의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나는 소변을 아무 때나 보고 싶진 않잖아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서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옵니다. 실수하시는 거죠. 이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약물 복용의 부작용에도 이런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요도라고 하는 소변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요도 기능이 약화되고 하면 요실금이 있기도 하고요.
남성에게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혹은 요로 감염이나 복압이 상승됐을 때 또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특이하게는 또 변비 같은 경우가 있으면 직장에 변이 가득 차고 하면 눌러요. 압력을 자꾸 방광에 압력을 가해주면 이제 소변이 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실금을 보시면 세 가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역류성 요실금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할 때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웃을 때, 재채기 할 때, 달리기 할 때, 줄넘기 할 때 이때 복부에 압력이 증가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인데요.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옵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이죠. 또 이것을 같은 표현으로는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류성 요실금인데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찼는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역류된다고 거꾸로 이렇게 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실금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 주변근이라고도 하고 관략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체중을 조절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또 변비 예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약물요법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인데요.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선이고요.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요도가 있는데 요도를 둘러싸고 호두알 크기 정도의 이 전립선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이제 노년이 되시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은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되고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면서 전립선이라고 하는 여기 이 기관이 점점 이제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제 요도를 누르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의해 요도가 좁아지는 그러한 증상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상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옵니다. 잔뇨감, 빈뇨, 긴박뇨, 야뇨까지 나타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치료는 도뇨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 주는 것이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 도뇨관 사용은 반드시 의료인이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료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뇨관은 관을 사용해서 소변을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물요법 해주시면 되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합니다. 자, 예방하시려면 저지방 식사 해주셔야 하고요. 저지방 식사하시고 적당한 운동,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금주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피부는 건조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점점 수분이 많아지고 탱탱해지고 그렇지 않죠. 건조하고 거칠어지시고 탄력성은 떨어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하 지방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지시죠. 자, 손톱, 발톱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카락은요, 가늘어지세요. 그리고 탈색도 되고요. 노인성 반점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깁니다. 또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조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이 바로 소양증인데요. 소양증은 건조한 경우 더 잘 유발됩니다. 그래서 특히 밤이나 겨울철에 더 심해지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궤양도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욕창입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 즉 와상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두부 하면은 머리 뒤통수 쪽입니다.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등 바닥면과 닿는 부위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 즉 괴사라고 하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피부가 완전히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썩는다, 손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 또 체위 변경이 어려운 경우,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있는 경우 욕창이 오죠. 또 영양 부족인 경우와 체중 감소인 경우에도 이렇게 욕창이 옵니다. 이 피하 지방 같은 경우가
쿠션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피하 지방이 감소된 경우도 역시 욕창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른 어르신보다 그래서 약간 살이 통통하신 어르신이 더 욕창이 덜 오세요. 자,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경우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피부가 짓무르고 욕창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욕창의 증상은 단계별로 조금 틀린데요. 1단계는 피부의 색이 변한 것을 1단계라고 합니다. 피부는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띱니다. 또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는 보이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자, 2단계는 피부가 벗겨졌다. 이거는 이제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증상이 바로 물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입니다.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것이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됐네요. 아우, 무섭습니다. 4단계로 가면 이제 욕창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주위는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항상 욕창 부위는 이 마사지가 안 되지만 욕창 주위는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또 미지근한 바람을 사용해서 건조시켜 주시고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 쬐 주시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욕창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자, 예방할 때는 너무나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이렇게 또 앉아 있을 때는 최소한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또 침대 시트에 주름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도 방지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나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욕창이 있는 피부를 막 주무르시는 거는 피부 손상이 더해지기 때문에 안 되세요. 자, 그리고 부드러운 비누, 순한 비누 써주시는 거는 좋고요.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살살 두드려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실 때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피부 재생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공급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불편한 옷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건조증입니다. 관련 요인은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 혹은 밤에 이렇게 피부 건조증이 유발되고요. 비누나 세정제, 알코올을 사용해 주시거나 뜨거운 물로 이제 목욕을 하실 때 피부 건조가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분들, 어르신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증상은 피부 발적, 부종이나 통증이 있습니다. 자, 팔꿈치부터 손 하지까지도 가려움증이 있죠. 치료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원인이 건조증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오죠. 그래서 원인을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요. 목욕할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화상 우려도 있지만 건조가 유발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잦은 샤워를 해주시는 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오히려 더 건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또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려주시고요.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경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면역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피부 신경절에 남아 있었는데 본인 모르시지만 이 신경절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렵거나 수포 또는 발진 등을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장기이식,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 수포, 통증, 자결감, 가려움, 발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가 저리고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데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병소가 퍼져나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쓰시고요. 염증이 있다면 항염증제를 씁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세요? 그럼 진통제. 그리고 화끈화끈하기 때문에 냉찜질 해주시고요. 칼라민 로션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해 주시면 수포가 빨리 건조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항생제를 쓰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골라주셔야 되세요. 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제가 항바이러스제입니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옴입니다. 옴 진드기가 피부 속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으로 직접 감염이 됩니다. 가려움증인데 특히 밤에 심하고요. 또 오염된 침구나 옷과 접촉을 했을 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치료할 때는 대상자 동거인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치료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연고를 바를 때는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발라줍니다. 얼굴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마비 있는 쪽도 다 굴곡진 곳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주세요. 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 동안 햇볕이 널거나 다림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을 하면 다 사멸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세탁 후 3일간은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니입니다. 머리니가 물어서 흡혈합니다.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 두피염을 유발합니다. 치료는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빗이나 모자, 수건 같은 것을 같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침구와 옷은 역시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 이건 사멸되고요.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습니다. 빗이나 브러쉬, 수건의 공동 사용을 금해 주시고 뜨거운 물에 담그면 소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경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감각도 둔화되시고요. 균형 유지 능력도 감소되고 정서도 잘 조절이 안 되세요. 수면장애도 있습니다. 근육 긴장과 자극 반응 저하로 신체 활동도 감소가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 특히나 단기 기억이 많이 감퇴가 됩니다. 장기 기억은 대체로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주요 질환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으로 두 번째 단원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각기계입니다. 감각기계는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각은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뢰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맛이 없어지시죠.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증가가 되고 단맛이나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감소가 됩니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시게 됩니다. 자, 후각에 있어서 변화는요. 후각세포가 감소되고 또 그러다 보니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세요. 자, 촉각은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가 되세요.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감각기계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원인이 뭔가요? 하면 안압의 상승입니다. 안압은 눈의 압력입니다. 15에서 20mm Hg 정도의 압력이 있는데 그보다 올라가면 안압 상승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시신경을 눌러서 손상이 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이물감이 있습니다. 뿌옇게 혼탁한 각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구가 통증을 느끼게 돼요. 두통도 있고요. 구역질,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적응 장애가 있으세요. 또 색깔 변화 인식이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많이들 연세 드시면서 수술 많이 하시는데 눈동자에 즉 수정체 백태가 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이 백내장인데요. 주로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동공이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독특한 증상이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고요. 시력 감소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통증이 없는 시력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눈 안압이 올라가면서 안구 통증이 있었죠. 하지만 백내장은 통증이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백내장 수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각기계 질환으로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스, 츠, 트, 푸, 크 같은 음에서 난청이 있고요. 소리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가 되고 언어 구분 능력도 떨어지세요. 평형 감각도 저하가 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난청이 있다 보면 고음에서의 큰 소리를 못 들으세요. 그래서 고음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주시는 것이 대화하실 때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시죠. 자, 9번째 내분비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첫 번째는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당뇨병이 오죠. 공복 시 혈당이 상승되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되고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됩니다. 아주 흔한 질병인데요. 당뇨병입니다.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유전이나 스트레스, 과식, 비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당뇨가 오게 되죠. 당뇨병의 증상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이라고 하면은 다음, 다식, 다뇨라고 하는 3대 증상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체중 감소까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력이 흐릿해지시고요. 두통, 무기력, 또 발기부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뇨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저하가 있고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치유 지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여성의 경우는 생식기에 감염이 증가가 된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이나 식사량이 증가되고 활동량이 감소된 경우는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고혈당이라고 하고요. 또 식사량이 감소가 됐거나 활동량이 증가가 되는 경우는 혈당이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이것을 저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혈당 증상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식은땀,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당뇨병 치료 한번 해볼까요? 당뇨병은요, 당이 좀 있으시네요 하면서 바로 약을 드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시는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당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해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또 혈압이 높은 경우나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약물요법인데요. 약물요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같이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으로 복용할 때 위장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탕이나 주스를 섭취해 주셔서 당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응급시에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또 대상자의 발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심리정신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7가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요. 앞에 교과서 앞쪽 13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역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울증 경향은 증가됩니다. 내향성은요, 증가되죠. 수동성도 증가됩니다. 조심성은요, 네, 증가되세요. 경직성은요, 네, 증가됩니다. 다 증가되나요? 네, 증가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경직성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요, 네, 증가됩니다. 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되고 의존성도 증가가 되는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 첫 번째 나왔는데요.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퇴직,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우울증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특별히 불면이나 또는 과도한 수면 등이 있고요.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또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자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우울증의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족분들이 또 주변에 계신 혹은 친구분들은 긍정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시게 됩니다. 자, 우울증의 특징은 주로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요. 짧은 기간이고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는요. 서서히 발병합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이 치매는 이어지게 되죠. 또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근사치의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지기능도 역시 일관되게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치매에서는 치매 초기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단기 기억 저하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됨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 수준의 변화로 주의력이 많이 감퇴되시고요. 또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주로 급격하게 발생되고 증상이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진압력 장애와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망상, 정서 불안정,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타나고 급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선망입니다. 치매는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치매고요. 치매 치료는 치매 약물 같은 경우는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치료를 한다 완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한 것이 이제 선망이에요. 자, 그럼 치매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면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거의 없고 주의 집중력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입니다. 먼저 치매 살펴보겠습니다.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이제 치매죠. 관련 요인은 노인성 치매 혹은 혈관성 치매, 대뇌 병변이 관련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성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노인성 치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치매입니다. 치매 증상은 인지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지장애고요.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망상, 환청, 환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수면장애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는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약물 복용을 아주 필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치매 초기 때 드셔주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고 약물요법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유황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비약물요법입니다. 비약물요법은 환경 개선이라든지 행동 개입, 인지 및 활동 자극을 해주시면서 약물요법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비약물요법입니다. 또 성인병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 해주시면 되겠고 또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가 또 너무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치매가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기억력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시고 책이나 신문의 구절 읽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죠. 또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기억력 저하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무엇인가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관련 요인은 흡연, 스트레스, 고령 비만, 고지혈증, 또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의 증상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이 뇌졸중이 왔느냐에 따라 이 증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반신마비, 반대쪽 몸에 마비가 오는 것이죠. 전신마비는 뇌관이 손상됐을 때 올 수 있습니다. 반신감각장애는 반대쪽 몸에 감각 이상이 오는 것이죠. 또 언어장애, 좌측 뇌에 손상이 왔을 때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언어장애 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통이나 구토, 의식장애, 또 손에 손상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오죠. 자, 운동실조증도 손에 손상이 왔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력장애나 삼킴장애, 치매 등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뇌졸중 발병이 되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4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써주시면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뇌부종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는 수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같은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도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휴식을 취하면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이제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또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킨슨입니다. 이 파킨슨 질환은 중뇌라고 하는 중간뇌에 이제 흑질세포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도파민이 분비가 적게 된 경우,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경우, 이것도 중추신경계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파민 분비가 저하가 되면 무표정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또 하나는 안정시 떨림이 있는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파킨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킨슨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구분 자세와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자세 반사가 자꾸 소실되면서 넘어지시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면서 넘어지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낙상 우려가 높아지겠죠. 이 파킨슨이신 분들은 자주자주 넘어지시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멍이도 많이 드시고 골절 입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도 있고 피로, 우울, 수면장애, 변비 등도 나타나죠. 자, 방광과 다른 자율신경계 장애도 나타납니다. 또 이 어르신들 이제 파킨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감정도 좀 잘 못 느끼시게 되고 사고가 느려지세요. 인지 능력도 서서히 감퇴가 됩니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약물요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주로 도파민 제제를 드시게 되고요. 또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웃을 수 있고 질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단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입니다. 먼저 영양인데요. 영양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고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입맛이 없어지신 거죠. 시력과 청력도 저하가 되고요. 위는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도 감소됩니다. 또 씹는 것도 어려워지시고요. 삼킴 장애도 있으시고 식욕 부진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만성 질환이나 활동량 감소에 따라 또 식이가 불충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칼슘의 섭취나 흡수가 또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 골다공증이 오시죠.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면 수분 섭취량이 감소가 됩니다.
만성 탈수에 시달리시게 되죠. 자, 그럼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 드시는 거 잘 드셔야 건강하신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칼슘은 우유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또 비타민 D 섭취해 주셔야 흡수가 또 잘 되겠죠.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한다. 요거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채, 과일, 물 등은 충분히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섭취를 줄여주시고요. 염분 섭취량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도록 합니다. 또 탄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분 섭취 방법 보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00ml 8잔 정도인 1.5에서 2리터입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요. 1시간에 한 잔씩은 드셔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네, 별표 크게 하나 하겠습니다.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배출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부종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요 아래 나와 있는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요, 충분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비뇨기질환, 폐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드셔주셔야 염증도 배출을 용이하게 되고, 또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액에 있는 피의 점도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전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부전증, 합병증이 없으면 당뇨병도 역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면 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노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의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수축력이 감소되고요. 폐활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좀 꺼려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관절의 가동 범위도 감소가 되고 균형도 못 잡으시고 조정 능력도 감소되고 잘 안 보이시고 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이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또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시니까 자꾸 안 움직이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운동 금기 질환은 고혈압, 혈압이 높으신 경우, 또 당이 3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운동 너무 중요한데요.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는 자, 너무 중요한 내용 나오죠.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무리 운동 꼭 해주셔야 하는데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또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마무리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중간중간 또 휴식도 해주시고요.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이나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시나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문제는 수면 중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요. 수면 양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낮 시간에 졸림증이 많아지시는 게 이제 수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면 관리는요,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잠이 이렇게 일정 시간에 일어나면 일정 시간에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것이 어르신 수면 관리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또 금주 금연해 주시고요.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오시는 것이죠. 자, 낮잠은 삼가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5번째, 성생활입니다. 노인의 성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고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네, 기억을 해주세요.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관절염 대상자는 통증과 항염증성 약물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감소가 됩니다. 자,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으로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궁 적출술이나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로 성기능이 변화되진 않는다. 이 내용은 출제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노인의 성적 욕구나 성적 표현은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잘못된 약 복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처방 전 무시하고 복용한다. 안 되시죠? 네,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되세요. 자, 또 하나는 술을 먹고도 약을 꼭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또 이런 네 번째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증상이 비슷하다고 막 나눠 드세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작용도 모르고 작용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진료 후에는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드시면 특히나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가 됩니다.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물은 자몽 주스와 함께 드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네요.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시면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럼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고요. 분할선이 없는 약은 쪼개서 드시면 안 되겠죠. 이게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드실 수 있죠. 분할선이 없으면 쪼개 드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과하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금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술 대신 알코올 안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드실 때는 도수가 낮은 것으로 드시고요. 작은 잔에 드시고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와 섞어 드신다든지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드시고 또 일주일에 술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또 안주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방접종은 거의 매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는요. 기본 접종은 3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 10년마다 하는 추가 접종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습니다. 또 폐렴 구균은 65세 이상인 경우 1회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65세 이상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 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권장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이 결핵입니다. 결핵은 권장 예방접종은 아니다. 그 내용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계절별 생활안전수칙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땀샘이 감소되기 때문에 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폭염 대응의 안전수칙은 야외 활동을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 좋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써주시고 물을 휴대해 주셔서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인데요. 이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어주시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가볍게 해주시고요. 물은 평소보다 더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입니다. 뇌졸중 너무 무섭죠?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죠.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합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평소보다 충분히 해주시고요.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외출은 삼가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외출 시 방한복과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골절 예방 안전수칙입니다. 눈이나 비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시고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TV 장희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격시험 대비해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파트 속성 문제, 핵심 속성 20문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주로 만성 질환이 많고요. 또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질환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회복은 느리시죠. 마지막 5번째는 근골격근의 수축력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 관절 운동이 힘들어지시는 것입니다.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입니다. 2번,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과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을 주는 질환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위염이네요. 자, 위라고 하는 기관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자, 안쪽 벽을 점막이라고 하고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층은 근육이고요. 마지막 층은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염은 어디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점막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즉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면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명치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위염의 특징인데요. 자, 위의 위치는 이렇게 갈라지는 명치, 중간, 복부 중간쯤 위쪽 상부장기 쪽이기 때문에 명치가 아파요. 그래서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증상을 느끼면서 또 명치가 아파요 하는 것이 바로 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궤양으로 골라주신 분 있으실 텐데요. 위궤양은 근육층까지 손상이 된 것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은 장습관의 변화,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과 같은 증상이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볼까요? 다 소화기 계통이라서 고르기 힘드실 텐데요. 정답은요? 대장암입니다. 1번이죠.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최근에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대장은 어디일까요? 위, 소장, 대장. 마지막 음식 찌꺼기가 나가는 부분인데요. 장습관이 변화되고 장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대장암이 어떻게 올까요? 네, 맹장부터 시작되는 결장,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직장, 이렇게 세 파트를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이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런 대장암, 이런 혹들이 악성종양이죠. 이것이 있다면 또 장 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돼요? 화장실을 가시는데 매일매일 가시던 분이 2, 3일에 한 번씩 가신다든지 아니면 장폐색, 이렇게 장이 막히는 것입니다. 뚫고 내려가지 못하죠. 설사, 변비, 이러다 보면 혈변까지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소화기계 질환이 바로 대장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입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수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장의 역할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굳게끔 만드는 것이 대장인데요. 어르신들은 수분 섭취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변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항암제 또는 제산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다른 원인들도 많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신체 활동이 감소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면 오히려 변비가 예방이 되죠. 수분 섭취 감소 그리고 복부 근력의 힘이 약화되시는 경우에 또 변비가 오시는 거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드셨을 때 변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 원인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변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뭘까요? 관절이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관절은 단단한 뼈이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히면 통증도 유발하고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이라고 하는 조직이 둘러싸여 있고 이 연골을 또 부드럽게 이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윤활액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절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계속적으로 이 물이 있어야 되고 이 활액이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골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연골이 많이 쓰다 보면 퇴행이죠. 즉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퇴행이 있다는 것이고 관절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퇴행이 돼서 연골이 가깝게 되고 닳고 그러다 보면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통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압력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다 보면 점점 더 악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여주시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고요. 계단 같은 곳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은 더 오히려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탁탁 이렇게 무릎이 맞춰지기 때문에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악화됩니다. 무거운 물건 드는 것도 좋지 않고요. 등산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장거리 걷는 것도 무리가 갈 수 있어서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체중 줄이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걷기입니다. 골다공증은 방금 전에 봤던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또 다른 질병이죠. 뼈라고 하는 이 골조직이 태어났을 때는 골밀도가 아주 골밀도가 높죠. 하지만 살다 보면 여기 내용물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칼슘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칼슘이 빠져나간 걸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죠. 체중이 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가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 됩니다. 줄넘기는 뛰다 보면 또 낙상 우려가 있고 자전거 타기는 걷는 운동,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관절
운동이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 골라주시는 건데 여기서는 걷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골반 근육 운동한다. 다 아실 텐데 요실금 하면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데 새어나오는 것, 이건 참 여자분들에게 많이 흔한데요. 요실금은 방광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을 하면서 이렇게 소변이 배뇨가 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과정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광이 수축하기도 전에 어떤 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된다든지 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주변에 골반 근육, 즉 방광 주변근이 항상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면 이 소변이 이렇게 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 자 여기 중요한 골반 근육,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방광 주변근이라고도 하고 또 관략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략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요실금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화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욕창 주위를 마사지해야 되죠. 욕창 부위 아니고요.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면 붉게 변했네 1단계. 2단계는 벗겨졌어요. 수포 생겼어요. 깊은 괴사가 있습니다. 3단계. 마지막 근육, 골격까지, 골조직까지 손상이 된 경우가 4단계인데요. 이 초기 단계 때 대처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 욕창 주위를 마사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나선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물수건 사용하시면 화상 입습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수건 좋고요. 또 차가운 바람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춥지 않으면 요거 골라주신 분 있으실 텐데 한두 시간 아니고요. 30분 기억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시면 자외선이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티슈로 수시로 닦는다, 습해진다 그러면 욕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입니다. 자, 여기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 청각하면 듣는 기관인데요. 귀가 듣는 감각기관으로서는 양쪽에 이렇게 귓바퀴가 있죠. 자, 귓바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있는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더 잘 들리죠? 귓바퀴가 연세 드시면 크게 늘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외이라고 하는 바깥쪽의 귀 여기에서 소리를 모아준 것을 안으로 전달을 해주죠. 외이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입구 쪽에 있는 것이 고막인데 고막이 소리의 진동을 자자자자자 하는 진동을 안에 이 소고를 통해서 둥둥둥둥둥둥 소리를 울려주죠. 그러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고막이 두꺼워진단 말이죠. 자, 두꺼워지면 달달달달달달 떨어져야 되는데 달달달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난청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남성 어르신에게 더 흔하고요. 그리고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백내장입니다. 수정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면은 이 측면에서 보는 안구입니다. 눈이 사이즈가 한 탁구공 정도 돼요.
제가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요.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쪽이 결막입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결막, 바깥쪽을 다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막 바로 투명한 층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각막이고요. 각막도 투명하지만 요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수정체입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어떻게 됐어요? 혼탁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뿌옇게 되었네요. 안 보이겠네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안 보이는지 나오실 때 너무 안 보이시니까 이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네, 눈이 너무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가서 뿌옇게 보이지만 정말 치료가 간단하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뿌연 상태의 이 백태를 싹 제거를 하고 인공 수정체를 끼워주시면 안구를 앞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눈에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있다가 눈이 뿌옇인데 수술하고 나면 정말 눈이 예전 상태대로 아주 맑은 눈이 다시 되세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눈에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증가돼서 시신경을 자꾸 누르는 것입니다. 시신경을 누르면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백내장은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는 것을 백내장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11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4번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 대표적인 호르몬인데요.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입니다. 당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당을 낮춰줄까요? 식사를 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 당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호르몬, 즉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서 명령을 내리죠. 당이 둥둥둥둥 혈중 내에 떠다니고 있는데 자, 인슐린 분비됐어요. 그러면 인슐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당을 떨어뜨려 줍니다. 어떻게 떨어뜨려 줄까요? 인슐린이 혈관벽에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당을 세포내로 이동을 시켜주죠. 세포내로 이리와 이동 시켜줍니다. 그럼 세포에서 1차 에너지원으로 이 당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만 아셔도 인슐린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췌장에서 분비되어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질병인데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았네요. 인슐린이 지금 분비되지 않았어요. 그럼 통로가 없어졌네요. 당을 쓸 수가 없네요. 당이 높아졌어요. 200 이상 됐을 때 이것을 당뇨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높아지면 어떡하지? 이 당을 쓸 수가 없네. 그럼 내보내야 되겠네 하면서 얘네들을 나가줘야 되겠어. 어디로? 소변으로. 그래서 당뇨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이 다 쓸 당이 없어요. 그러면 세포 내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상처 치유 지연이 되고요. 체중은 감소가 되는 것이 맞고요. 질 분비량은 증가됩니다. 식욕은요 증가되고요. 성욕구는요 감소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뇌손상이네요. 저혈당하고 뇌손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 당입니다. 당 중에서는 포도당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혈당일 때는 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즉 저혈당인 상태에서는 뇌가 손상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번 정답입니다. 13번 선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비약물요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족사진, 달력을 가까이 둔다입니다. 가족사진과 달력. 자, 선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선망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매가 오면서 헛것을 보시는 것이죠. 환각 또 환청, 듣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우리는 들리지 않는데 어르신은 들으세요. 또 환시, 보기도 하시고 이러한 상태면 거의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헛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환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뭘까요? 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마약이에요. 어르신이 그럼 마약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치매가 오면서 뇌가 손상되면서 이런 환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선망 증상만큼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급성적이면서 또 갑작스러운 이런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도 치료가 적절히 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호자분이 우리 어머니 치매 오면서 막 헛걸 보고 막 김장도 하시고 막 주무르고 이러세요.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증상은 없어지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증상은 조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돼요 이런 말은 없잖아요. 하지만 선망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께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비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은 의사가 처방한 거 드리기만 하면 되지만 비약물요법은 우리 요양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냅니다. 대상자의 가족 사진, 달력. 그래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사진, 달력을 가까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낮에 커튼을 쳐버리면은 아침인지 밤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커튼은 낮에는 밝게 해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 접촉하면 안 되세요. 혼란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안 되시고 가족 구성 간의 접촉을 제한하시면 너무 슬퍼요. 어르신들은 가족이 오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가족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만큼은 자주 방문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내용입니다. 또 밤에는 주변을 어둡게 한다. 선망 증상이 있는데 깜깜하게 해드리면 어르신이 더 헛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야간 선망이 있을 때는 밤에는 어둡게가 아니고 밝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변비가 있는 대상자의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3번 복부 마사지입니다. 변비 있는 대상자 배변을 돕고 싶어요. 그럼 복부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복부 마사지는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이렇게 문질러 주시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고요. 복부 마사지 할 때 방향, 시계, 방향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어르신들께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해주시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호흡 근육의 근력이 감소한다입니다. 호흡 근육은 어디 있는 건가요? 하면은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그리고 양쪽에 폐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호흡할 때 쉽게 숨이 차고 또 쉽게 피로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호흡기계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기관이 있고 기관지로 내려가고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폐 실제 조직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폐포가 있는데요. 후파까리라고 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하는 여기가 폐포인데요. 이 폐포는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1번의 기침 반사도 역시 감소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감염병이 많아지고
그래서 3번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기관지 내 분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기관지에서 이 분비물들을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 안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분비물이 증가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감염병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흡기계 변화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기계 감염병 중에서는 이 바이러스성 폐렴인 코로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4위였던 이 폐렴이 3위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변화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쉬울 텐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정답은요? 네,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여기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폐렴 아니면 인플루엔자인데요. 겨울철에 유행해요. 그리고 고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인플루엔자밖에 없네요. 폐렴은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폐렴 구균,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 화학물질로 인해서도 올 수 있는 건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침대에 주름을 펴준다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네요. 18번, 대상자의 말이 어눌해지며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올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뇌졸중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에 마비가 일어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특정 부위에 손상이 오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뇌졸중은 뇌 출혈과 뇌 경색을 두 가지 일컫는 말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뇌 신경의 신경세포들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을 이제 치매라 하고요. 행동 양상도 변화가 되죠. 뇌종양은 뇌에 종양이 있는 것이고,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대표적인 치매의 유형으로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이 치매를 명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인성 치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킨슨 질환은 뇌에서 오는 퇴행은 맞는데요. 치매하고는 또 다른 질환입니다. 뇌는 크게 대뇌, 중뇌, 소뇌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뇌에 흑질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성분을 기억할게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 오는 것을 파킨슨 질환이라고 합니다. 19번,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증상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연하곤란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연하라고 하는 것이 삼키는 것, 연하곤란이에요. 삼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연하라고 하는 작용은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이 이렇게 해서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음식이 앞쪽인 기도로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넘어가면 폐라고 하는 기관에 가서 결국에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시면 이거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연하곤란인 경우에는 주로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쭉한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얼굴에 무표정, 굽은 자세, 안정 시 떨림이 있고 점차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정답은요?
4번 파킨슨 질환입니다. 네, 중뇌 흑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 부족한 질환이라고 방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부표정, 구분 자세, 안정시 떨림, 이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냥 떠는 분들은, 노상 떠는 분들은 이걸 수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계속 떠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에는 떨고 있다가 뭔가 물건을 집으려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조금 덜 떠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안정시 떨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점차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자주 웃도록 옆에서 지지를 자꾸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본인의 몸이 이렇게 굳어가시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지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옆에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오늘처럼 2시간, 2시간, 2시간 해서 5일 공부하시면 합격입니다.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